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막 뛰어와가지고요. 숨이 막 차네요. 일단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방학부터 2월 달까지 어떻게 국어를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오늘 중동하고 휘문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 오신 거 맞나요? 네, 제가 중동하고 휘문을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우리 중동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뭔가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중동 휘문의 포커스도 맞추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부터 겨울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내신에서도 승리하고 또 수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세 개 학교 내신하고 있고요. 저는 수능하고 내신 수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신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있다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능하고 내신을 같이 하다 보면 사실은요, 내신 때는 수능 수업 때 해야 되는 것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요. 또 수능 때는 내신 때 해야 할 걸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하고 내신을 조금 균형감 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수능도 내신도 잘하는 방법이다. 라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모두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저의 양력을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한 지가 20년 차거든요.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고요. 고3 담임도 3년 정도를 했고 저도 강남의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나온 지 올해가 딱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나오면서 중동 첫 해부터 맡아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20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수업을 배웠습니다. 아이들한테요. 어떻게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 어떻게 수업해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배웠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에 대해서 편견들이 조금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조금 있으신데, 자, 일단 내신은요,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수능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요? 수능 시험 범위 어떻게 되죠? 전범위요? 전범위는 당연한 말씀. 우리 수능 시험 범위 어떻게 됩니까? 국어에서. 우리 수능 시험 범위는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없어요라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은 없고요. 시험 범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문학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 그걸요, 우리 연구쌤들을 시켜가지고 제가 다 세봤어요. 1047작품이에요. 이걸 내신 공부하듯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번 내신에 몇 작품 문학 공부했나요? 한 4개, 5개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1047작품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 범위를 다 할 수도 없거니와 플러스 고3 때 나오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작품 플러스 그 작품을 쓴 작가의 모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가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험 범위가 없다면 내가 암기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문학은? 새로 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새로이 접했을 때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게요, 비단 수능에서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신에서도요, 범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동 시험 치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중동 시험 범위에 문학 작품이 2작품 들어갔습니다. 현대시 한 편, 수필 한 편. 그런데요, 외부 연계 작품이요 6작품이 나왔어요. 심지어 연계가 아닌 것도 나왔어요. 소설까지도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라고 보고 내가 읽는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내신도 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시험지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기를 통해서 안 되고요. 그 다음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 필요 없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임어택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너무 선짓는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내신하고 수능하고요, 접근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내신은요, 정말 한 땀 한 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건요.
그런데 시험 범위 외적인 부분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수능에서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런 편견은 갖지 않으셔야 한다. 그러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둘 모두 잘하려면, 진정한 국어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먼저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필요합니다. 우리 국어는 어휘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자, 우리 어휘 같은 경우에요, 출제자의 어휘력하고요, 실제 시험을 보는 수험자의 어휘력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어휘력을 분명히 극복해야 되고요. 이건요, 우리 고2 때까지 지속적으로 암기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한자어, 사자성어, 관용표현, 속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요, 매주 한 주도 빠뜨림없이 매주 50개씩 학습할 겁니다. 2년간이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이요. 자, 우리 문법은요, 별표 100만 개 치셔도 돼요. 지금 브로셔가 나갔나요? 뭐가 나갔나요? 자료가. 우리 요 문법은요, 별표 100만 개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능에서도요, 우리 지금 이제 통합형으로 바뀌었잖아요. 통합형에서 그러면 우리 선택형이 아닐 때를 보면 오답률 10위 중에요, 수능에서 오답률 10위 중에요, 7문제에서 8문제가 독서 비문학이에요. 그리고 2문제가 문법이에요. 문법은 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1문제 정도가 문학이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들은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신에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이 1등급을 맞기 위한 기본적으로 문법이 다 들어갑니다. 조금 심하게 하는 학교들은요,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요, 계속 누적이에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수능 시험 범위가 그냥 학교 내신 고사 범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안정감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법은요,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는 거냐면요, 고입 전에 그냥 끝내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감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국어 영역 중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문법이에요. 문법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 글 읽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내신 시험 문제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비단 수능에서 독서, 비문학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왜 중요한지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글 읽는 능력치가 필요하고요. 구조적으로 읽는 능력,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력까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갖춰야 문학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문학 공부에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을 보러 가요. 내신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런데 내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모르고 갈까요? 모르고 갈 것 같으세요? 애들은요, 시험지 볼 때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을 읽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고 간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한 땀 한 땀 암기까지 다 시켜서 보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작품은 이미 거의 다 알아요. 공부 안 해서 그냥 안 하는 애들은 빼고. 나 안 할래. 근데 어떻게 해? 그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어지간히 하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오늘 중동이 시험을 봐서 제가 약간 지금 꽂혀 있는데요. 중동 같은 경우에요, 실질적으로 2학년 같으면 한 8등급, 7등급 하는 친구들도요, 죽고 살고 공부해요. 안쓰러우시죠? 저도 그래요. 정말 7등급, 8등급이라서 헬렐레 팔렐레 놀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걔네들한테도요, 뭘 물어보면요, 고난도의 것이 아니고 문학작품에 있는 주석에 달려있는 설명을 물어보면 다 답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 정도로 하고 간다고요. 근데 왜 점수가 달라요? 왜 어떤 애는 1등급 맞고 어떤 애는 7등급, 8등급 맞아요? 결국 문제를 못 푼다고요. 작품을 나는 암기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 푸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진술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확대 해석도 하지 않고 축소 해석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5작품, 10작품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없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작품 수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는요, 문학 작품을 많이 봐서 아이들의 피지컬을 키우겠다? 그건요, 마지막에 고3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읽는지를 공부하는 거고,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3 때 그 방법을 배우고, 아, 이게 수능 공부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아요. 근데 그걸 먼저 하는 게 더 똘똘한 거예요. 실제로요,
제 수업에서 제가 고2에서 선수능반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수능만 진행하는 반이 있거든요. 이제 내신을 조금 이렇게 버리고 현실적으로 내신을 조금 버리고 수능에 올인하는 아이들을 실제 고3 커리로 똑같이 제가 마무리해요. 마지막 수업에 실제 수능 치릅니다. 그런 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 딱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내가 공부하던 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잣서 보고 공부하던 국어가 아닌 거예요. 잣서를 문학 작품을 잣서로 보는 건 사실은 문학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술, 그러니까 산문으로 되어 있는 걸 줄만 바꿔놓고 색깔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비문학 글을 줄라눠 놓고 설명해 준 걸 간단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걸 읽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학을 분석하고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맨 처음 만나서 야, 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소설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을 딱 얘기하면 오, 신기하게 문제가 풀리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기본 베이스가 글 읽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똘똘한 아이들은요 2학년쯤 돼서 정말 이렇게 옆에서 툭 건드려서 아이가 열심히 시작할 때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은요 사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요맘때부터 비문학을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극상위권 애들은요 요맘때 다 비문학을 공부 시작합니다. 실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마 위에 언니 오빠 두신 부모님들은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문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왜 안 나오지? 답답하다.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학하고 비문학 개념 숙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맘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위에다 하나만 적어주실래요? 개념이라고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 페이지에서 거의 다 말씀드릴 거고요. 뒤에는 후루룩 갈 거거든요. 문학 개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론이란 단어랑 개념이란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론이라는 것은요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쉬운 걸로 해볼게요. 의인법이 있어요. 의인법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의인법이 있어요.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의인법을 못 찾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건 개념이 부족해서인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갈등 같은 것들이거든요. 갈등은 뭐죠? 다시 질문 드릴까요? 갈등이라는 것은 무슨 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갈등해요? 두 글자인데 힌트 50% 드렸는데요. 무슨 망이 있어야 갈등합니까? 욕망이 있어야 갈등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욕망을 못 찾아요. 그리고 욕망을 찾아야 하는 줄 몰라요. 우리 왜 갈등은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야 갈등이 뭐니? 그러면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요. 딱 이래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필요 없어요. 이런 단어가 선지에 나오지 않아요. 유치하다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야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 두 개의 욕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제한되거나 이러면 내적 갈등인 거예요. 우리 짜장면 짬뽕 예를 들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둘 다 먹고 싶거나 둘 다 먹기 싫으면 내적 갈등하는 거예요. 외적 갈등은요 나의 욕망과 외부의 어떤 욕망 또는 외부의 상황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땐 사람하고 어떤 땐 질병하고 어떤 땐 관습하고 어떤 땐 나의 운명하고 그러면 이게 외적 갈등이에요. 그런데요 이 갈등을 일단 인물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자 라는 게 첫 스텝이에요. 근데요 현대 소설들은 실제로 이 욕망이라는 것을 잘 못 찾을 때도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님이 계시네요. 아버님 저랑 사귀시죠? 답을 주셔야 됩니다. 어느 아버님 할까요? 저 갑자기 뒤에서 저랑 사귀시죠? 거절하셨어요. 근데요 제가요 네 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려요. 자, 김민주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외적 갈등을 하고 있다. 또는 갈등을 하고 있다, 갈등을 하고 있지 않다. 쉽게 던질까요? 갈등한다, 하지 않는다. 보세요. 외적 갈등이 있나요?
내적 갈등 있나요? 자, 보세요. 김민준의 욕망을 찾아야 된다고요. 김민준 욕망 좌절된 거 맞나요? 네, 아버지랑요 손도 잡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요. 뽀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김민준의 욕망은 좌절 제한됐어요. 그러면 갈등이에요. 개념이 없으면 이걸 못 찾는다고요. 이걸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념과 이론과 개념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재를 쓸 때요 우리 그 이론을요 정말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썼어요. 사례 작품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법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갈등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부터 교정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원론적인 얘기로 제가 수업하다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요 소설을 읽을 때 갈등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인물관계나 장면 구분을 하면서 읽으려고 해요. 모든 애들은 문학을 읽을 때 다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주제는 못 찾아요. 작품을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소설은 그 안에 주제가 담겨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시도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주제를 찾냐고요. 그 능력치를 평가원에선 요구하지도 않아요. 요구하면 과한 요구니까요. 주제가 필요하면 보기 상자에 다 줍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읽으라는 거예요. 문학은 예술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감상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선지 5개 주고 정오 판단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걸 계속 지적받는 게 평가원이고요.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보기 상자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평가원의 시각 시선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치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가? 자, 어휘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자, 문법은 이번 겨울까지. 이번 겨울까지 안 되면 이건 우리 아이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한 벌 하고 온 아이랑 안 한 아이랑요. 제가 내신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법은 완전히 필수입니다. 완전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예요 고3 수능 볼 수 있는 수준까지 해버려야 돼요. 문법은 똑같아요. 중학교 문법이나 고등학교 문법이나 용어만 다르고 조금만 더 심화될 뿐이지 처음 볼 때 그냥 고3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깊이 다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난도 그리고 문학 선지 연결해서 보는 거 보기 상자 읽는 능력치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순서입니다.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고1 제가 시험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잠깐만 꺼내 보실까요? 아마 자료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 문제 2번 올해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중에 우리 중동, 영동 그리고 휘문까지 이렇게 3개 학교인데요. 일단 휘문부터 잠깐 보시면요. 제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뽑아놨는데요. 자, 제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점수가 왜 안 나오냐? 왜 다른 애랑 점수가 다르냐? 어떤 문제 때문인가를 조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지금 요 4가지인데요. 휘문에서 제가 여기 뽑아놨어요. 잠깐만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페이지 보시면 자, 긴 보기 상자하고요. 다중 보기, 여러 개의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는 서답형이 휘문에서는 관건이에요. 보시면 자, 일단 보기 상자 길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보기 상자 2개 있죠. 거기에 조건이요 3개, 4개씩 붙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답만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답을 쓰게 해요. 그래서 감점이 굉장히 많게 하는 게 우리 휘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페이지도 보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서답형 3번 보기 상자 길이 보이세요? 이렇게 적용으로 낸다고요. 그리고 자, 우리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문학, 문법 모두 긴 보기 상자를 뽑기로 유명한 게 또 휘문이에요. 그래서 휘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문법조차도 이렇게 보기 상자를 굉장히 길게 뽑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 상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면 결국은 내용을 알고도 틀리는 거예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긴 선지들을 뽑아요. 막 4줄짜리 선지가 나와요. 이건요 수능에서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길게 뽑아요. 이번에도 공표하셨어요.
너희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걸? 이라고 아예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내신 대비할 때 휘문 선지를 갖고 와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 눈으로 읽으면서도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표하셨어요. 너희들 선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걸? 하면서 씩 웃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를 낸다고. 그러니까 읽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수능에 내신에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뒤쪽으로 또 넘겨보시면 우리 4페이지 보시면 외부 연계 작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작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외부 연계 작품이 나오면 연계에서만 내주면 어느 정도 맞춰요. 대비해서 아예 연계 족보 책을 내줘 버려요.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그리고 출제 요소별로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이 있어 꼭 보고 가자. 그럼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도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모의고사에서도 3번이나 치렀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맞춰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외부 연계 작품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도 좀 따라야 되고요. 못 맞춘다면 아이가 스스로 읽을 능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문학 작품도. 그죠? 그래서 스스로 읽는 능력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중동 한번 보실래요? 중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문제 길이 짧은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보기 상자도 조금 만만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안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함정들이 좀 있어요. 쉬울 것 같지만 가르치시지 않은 그리고 시험 범위에도 있지 않은 문학 개념들을 막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험 범위에는 시, 소설만 있는데 스필이나 또는 시나리오에 있는 개념들을 넣고 그걸 정답 선지로 뽑아요. 오답 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개념 다 배우고 왔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우리 요 정도 보기상자 길이가요. 일반 여느 학교들의 보기상자 길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길거나 해요. 실제로요. 여느 학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세팅의 보기상자들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지난번 중간고사 때 문제가 몇 문제였냐면 50분 시험에 41문제를 냈어요. 우리는 정통으로 갈 거야. 풀어봐. 그러니까 학교마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고요. 그런데요. 이번 기말고사 때 기조가 싹 바뀌었어요. 문제가요. 3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3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서 시험 범위 외의 작품을 6작품을 넣었어요. 시험 범위에 2작품 있는데요. 근데 연계도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이요. 소설은 이론만 들어가 라고 하시고 소설 지문을 그냥 생으로 2지문을 내셨어요. 문제수로 7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조차 되지 않는 그냥 한 세트, 2세트를 그냥 넣어버려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번에 6개 나왔는데 제가 3개를 맞췄어요. 근데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 수업을 할 때요. 제가 그 3개를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키우는 수업은 못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꼭 나올 것들을 암기시키고 확인하고 이걸 한 땀 한 땀 수업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 능력치는 언제 키우는 거예요?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때 키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여름에 중간기말 사이사이에 그때 키우는 거예요. 제가요 항상 말씀드려요. 문학에서요 많은 작품 보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작품을 읽는 눈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를 봐야 돼요. 많은 작품은요 나중에 저절로 내신에서 피지컬이 커지고 고3에서 기출 분석하면서 피지컬이 커지는 거예요. 억지로 많은 작품을 보고 이거 한두 작품을 내가 암기한다? 어차피 수능에 안 나와요. 내신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품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한두 작품을 봐도 정말 제대로 아이가 방법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영동은 여기는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영동은 사실은 끝판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동희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얘네는요.
교과서에서는 문학작품밖에 안 써요. 문학작품이요. 공통국어 1, 2에 다 합쳐도 8작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지 않다고요. 문학이요. 공통국어 1에 문학작품 4개 들어있고요. 공통국어 2에 4개 들어있어요. 이거 한 땀 한 땀 공부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문학을 방학 때 이럴 때 시간을 허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얘네는요. 문학작품만 교과서에서 쓰고요. 1년 내내 부교재를 써요. 고3 기출을요. 그래서 문학도 시험 범위 많을 때 막 60작품 들어가요. 그래갖고 제가 보강을요. 보통 6번 수업하고 한 번 직보인데 거의 한 10번씩 해요. 제가 말을 빠르게 할 때 지금보다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도 10번씩 해야 다 해요. 문학 그렇게 하고요. 독서도 나와요. 비문학도 부교재를 써요. 그리고 문법은 1년 내내 누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학기 기말고사 때 수능 시험 범위 얘네가 얘네예요. 우리 보기상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14번 한번 보실래요? 14번 우리 그 7페이지입니다. 14번 보시면 우측단에 14번 문제 보이시나요? 보기상자 이렇게 뽑아요. 실제 지문보다 더 길어요. 비문학 지문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못 읽으면 결국은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지문을 아무리 달달 구조 분석해놓고 내용 이해까지 해놔도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로 친다면 영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영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맨 초입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읽기 능력이 안 되면요. 문학을 공부해놔도 소용없고요.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문법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놔도 보기상자의 내용을 읽고 선지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점수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죠? 그리고 문학 개념이 안 되면 이론만 학습하고 나면 어차피 적용을 하지 못해요. 나한테 정말 좋은 차가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개념까지 같이 익히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린 거고요. 제가 준비한 수업은 이렇게입니다. 시즌 1, 2, 3, 4 30주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7월 5일 날부터 개강을 해서요. 2월 달까지 가는 수업이고요. 자, 우리 7월 5일 날, 6일 날 이렇게 수업 이틀 개강이 있고요. 5일 날은 아침 타임 두각에서 수업을 할 거고요. 6일 날은 지금 여기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인데요. SNT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SNT는 제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그 100명 마감하고 지금 대기가 있다고 들었고 우리 두각은 아직 조금 제가 뒤늦게 시간표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두각에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데 자 일단 현대문법하고요. 비문학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회 동안에요. 비문학 구조 독해를 다 할 겁니다. 제가 평가원 기출들을 쭉 다 펼쳐놓고 몇 가지 구조가 있는지 세봤어요. 봤더니 공통되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읽게 시킬 겁니다. 인문사회과학, 기술, 예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먼저 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재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도 들고 파야 되고 법도 들고 파야 되고 철학도 들고 파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글이 쓰인다. 이렇게 글이 쓰이면 어떤 구조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그것들을 먼저 익히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문학 구조 훈련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2 들어가서 고전문법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고전문법은요. 1학기 기말고사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문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전문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전문법은요.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법이 안 되어 있으면 고전문법은 아예 학습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가락교에 현대문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전문법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의문만 했다? 그럼 고전문법에서 의문하고의 차이점밖에 못 보겠죠. 나머지는 그냥 주고 간단하게만 주고 암기해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문, 단어, 문장까지 다 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전문법은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까지 다 해놔야 하고요. 요때는요. 실제로 내신에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전문법 공부할 때는요. 형태소별로 다 뜯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 아이들한테 야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그럼 무조건 조선으로 가요. 세종대왕 죽이고 올 거예요. 하는 때가 딱 요때예요.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우리 세종 해보셨잖아요.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요걸요 형태소별로 다 뜯어서 봐야 돼요.
다 뜯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제가 얘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우리 자, 얘가 홀바이셔도라고 원래 읽어야 되고요. 자, 요 녀석이요. 실제로 형태소로 나뉘면 이렇게 됩니다.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돼요. 요 녀석이요. 하가요. 행하다 두예요. 그리고 오는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어말음이 오고요. 리을은 관용사용 전성어미. 자, 그다음에 여린이었은요. 뒤에 나오는 비읍을 된소리를 읽게 하는 된소리보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겉에 해당되는 의존명사고요. 이는 주격조사고요. 이시는 있다 여간 이시고요. 어도는 연결어미예요. 제가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형태소별로 다 뜯어서 봐야 돼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전성어미 뭐지? 의존명사 뭐지? 주격조사 뭐지? 어간 뭐지? 어미 뭐지? 이걸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죽어요. 안 그러면 그냥 생짜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리 해야 합니다.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전문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할 겁니다. 제가 요거는요. 계속 올해 약속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엄마 나 아빠 표현법 모르는 거 학교에서 나왔어 하면 저 찾아오십시오. 자, 개인적으로 다시 다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빠뜨림없이 교재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할 거고요. 그래서 개념 적용까지 하고 그다음에 고전시가 갈래별 특성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가요부터 해서 우리 가사까지 촘촘하게 갈래 특성들 모두 다 보면서 고전시가 볼 수 있는 눈 키울 거고요. 실제로 고전문법을 해놔야 고전시가를 보는 능력치도 생겨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산문하고요. 고전산문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 여기 산문이라고 하는 건요. 소설로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균형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는요.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에 뭘 끝낼 수 없거든요. 실제로 저도 시즌으로 나눴지만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뭘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영역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타겟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자, 요 수업에서는요. 문학에서 저는 이론과 개념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론과 개념을 완벽하게 해서 읽는 능력치와 적용하는 능력치를 키워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지 판단하는 능력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 보면서 같이 학습할 거고요. 자, 우리 뒤쪽은요. 지금 브로셔가 안 나간 것 같은데 나갔나요? 뒤쪽에 커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시고요. 우리 문법에서는 우리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품사가 단어거든요. 그런데요. 문법은요. 의문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에는요. 품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형태소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문부터 학습하게 되면 품사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다 봐야 돼요. 다시 다 봐야 돼요. 의문을요. 그래서 무조건 품사부터 해야 되고요. 제가 교재를 쓸 때 아예 품사부터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태소 개념까지 한 뒤에 그 뒤에 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부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중 교재들이요. 다 의문부터 쓰여 있거든요. 근데 형태소 개념을 뺀 의문 변동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본인이 지금 이해를 그죠? 안 되시죠? 지금 표정을 제가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못 돼서 보세요.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이렇게 답하십니다.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엄마 부엌에 있어 2번. 부엌에 1번, 부엌에 2번. 몇 번이요? 1번 부엌에 맞아요? 그런데 부엌에 있어 라고 하면 아이가 그러죠. 엄마 화났어? 왜 세게 말해? 부엌에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라는 녀석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예요. 조사는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라는 걸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받침은요. 연음 처리가 되어서 그대로 올라붙는 거예요. 부엌개가 아니라 부엌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옷 여기요. 오 뒤가 맞아요. 오 시가 맞아요. 위입니다. 위. 오 뒤가 맞아요. 오 쉬가 맞아요.
O 뒤가 맞죠? 왜요? 위는 실질 형태소니까요. 명사입니다. 무릎풀이 맞아요? 무릎을이 맞아요? 무릎풀이 맞아요. 을은 형식 형태소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있잖아요. 형태소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 변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발음에 의존해요. 그러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치킨이요. 닭이 맛있다예요? 닭이 맛있다예요? 다시요. 생각해 보세요. 닭이 맛있다예요? 닭이 맛있다예요? 닭이 맛있다죠. 이는 형식 형태소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품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비문학 이렇게 갈 거고요. 시즌 2랑 다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때요. 한 가지만 빨리 끝내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자, 우리 요때요. 문법하고 비문학은요. 한번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안 하면 감을 잃어요. 그래서 뒤쪽까지 계속해서 누적까지 줄 거고요. 이 누적까지는요. 제가 고3 수준으로 줄 겁니다. EBS에서요. 제 수업하고 맞는 것들을 소팅해서 줄 거고요. 우리 제가 경제 수업을 하면 경제 지문이 나갈 거고요. 현대시 파트에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으면 그 포커스 맞춘 부분에 맞춰서 데일리 과제로 우리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나갈 거고요. 요거는 현대문법 특강입니다. 그래서 특강 우리 4회 만에 끝낼 거고요. 현대문법을 완벽히 끝내는 수업입니다. 혹시 커리를 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법만이라도 끝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교재 라인업이고요. 뒤쪽에 우리 여기서 확인 테스트 보는 게요. 우리 어휘시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작하면 무조건 치를 겁니다. 30문제 치를 거고요. 80점 미만은 끝나고 나서 우리 재시험 치르고 100점 맞아야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제가 경조사 중에서 우리 경사는 안 되고 조사만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면 확인 테스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안 좋으면 주중에 클리닉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1시간씩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 내용 가지고 클리닉 자료 만들어서 공부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과제 라인업입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나갈 겁니다. 45문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휘시조. 시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분씩 영상을 찍어줄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읽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비문학 과제 그리고 문학까지 이렇게 나갈 거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수업 내용 그리고 과제 안내 그리고 개인별 전달 사항 이런 것들 써서 보내드릴 거고요. 뒤쪽에 이런 데 눌러보시면 이제 아이들 우리 반 클래스 최고점 몇 점이다. 그리고 평균 몇 점이다. 우리 아이 점수 몇 점이다. 이걸 누적으로 쭉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같은 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영역이 부족하다라는 거 한 5주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5주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방학 내에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 여기 SNT하고 두각 번호 있고요. 자, 여기 연구소 번호는요. 혹시 그러니까 다른 건 말고요. 등록하는 곳은 아니고요. 우리 연구소 번호로 국어 수업 내용 관련해서 조금 심화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연락하셔서 저한테도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저랑도 통화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수업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